어제는 이상한 하루였어요. 제 기가 막힌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아들의 말이 제 귀에 꽂히던 그 순간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집을 팔아야 해요. 40살 아들 강도연이 제 앞에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손에 쥔 행주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살아있을 적 25년 전 피땀 흘려 함께 지은 곳이거든요. 남편이 철공소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번 돈을 모아 벽돌 한 장 한 장 올렸고 저는 직접 마당에 화단을 가꾸며 우리의 마지막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이에요. 이 집을 짓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999년 봄이었어요. 남편 강철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철공소로 나가고 저는 동네 슈퍼마켓에서 계산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제 월급이 45만 원, 남편 월급이 130만 원이었어요. 둘이 합쳐서 175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는데 집 짓는 돈을 모으려고 저희는 하루에 식비 3천 원으로 살았습니다. 라면에 계란 하나 넣고 김치찌개에 두부 한 모 넣어서 먹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3년을 모아서 땅을 샀고 또 2년을 모아서 집을 올렸습니다. 25평 단독주택, 작은 마당이 있는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집을 팔아야 한다고 소리치니 이건 단순히 집 문제가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경기도 광주 외곽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이 65, 제 이름은 강은주예요. 아침이면 김밥을 말고 점심이면 떡볶이 국물을 끓이며 하루를 보내죠. 마을 사람들은 절 은주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요. 사실 그 호칭이 제겐 버팀목 같은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20년, 2004년 겨울이었습니다. 뇌출혈로 갑작스럽게 쓰러졌거든요. 그때 아들 도연이가 11살이었거든요. 그동안 혼자 아들을 키우고 아들 결혼 후에 손녀까지 돌보다 보니 제 삶은 늘 부엌과 가게 안에서 흘러갔거든요. 분식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뒤인 2007년에 시작했어요. 처음엔 김밥 한 줄에 1,500원, 떡볶이 한 그릇에 2,000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가가 오르긴 했지만 분식집은 물가가 오르는 만큼 많이 올리질 못해요. 겨우겨우 때로는 그럭저럭 유지하면서 18년 동안 이 가게를 지켜왔어요. 이제는 몇 명 안 되긴 하지만 단골도 몇 명 생겼고요. 하루 평균 매출이 12만 원 정도 나와요. 한 달 내내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매달려서 지금은 360만 원 정도 되죠. 그 돈으로 집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내고 아들 가족 용돈도 주고 손녀 학원비도 댔습니다. 아껴서 통장에 모은 돈이 2,8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노후 준비라고 할 수 있는 전 재산이었죠. 아들 강도연은 올해 40이에요. 젊었을 땐 공부를 곧잘 했는데 인하대학교 경영학과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는 늘 허황된 꿈만 좇으며 실패를 반복했어요. 25살 때는 친구와 치킨집 창업한다고 제 적금 500만 원을 빼갔어요. 6개월 만에 망했죠. 28살 때는 온라인 쇼핑몰 한다고 800만 원을 가져갔고 1년 만에 다시 실패했습니다. 32살 때는 주식 투자한다고 1,200만 원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도 반토막이 났죠. 이번에도 부동산 투자에 손댔다가 크게 손해를 봤다 하더군요.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 표정을 보니 웬만한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애초부터 그런데 발 담그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제 말은 늘 귓등으로 흘려들었어요. 그리고는 일이 터지면 늘 엄마에게 찾아와 손을 벌리곤 했죠.
엄마는 이런 거 몰라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요. 그게 아들이 늘 하는 말이었어요. 며느리 윤미라는 저와 정이 깊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되었는데 처음부터 시댁엔 무심했고 자기 살림만 챙기는 모습이 많았죠. 명절 때도 대충 인사하고 가버리고 평소에는 안부 인사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머니, 집이 너무 크잖아요. 어머니 혼자 쓰기엔 부담스럽고 관리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팔고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요즘 요양원들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외롭지도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직 분식집에서 하루 12시간씩 서서 김밥을 마는 사람인데 벌써 요양원으로 보내려 한다니. 손목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긴 하지만 아직은 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거든요. 미라야, 나는 아직 멀쩡해. 요양원은 무슨 소리냐?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미리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연이가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 집만 팔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아, 그제야 알겠더군요. 아들의 빚 때문에 제 집을 노리고 있구나. 그날 밤 손녀 소희가 제 방으로 들어와 속삭였어요. 12살 된 소희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보물 같은 아이예요. 할머니, 집 팔면 저 어디 가요? 여기가 좋은데. 제 방도 있고 마당에서 놀기도 좋고.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에서 자랐거든요. 걸음마도 이 마루에서 배우고 자전거도 마당에서 처음 탔어요. 소희에게는 이 집이 전부인데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죠. 걱정 마라, 우리 소희.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며칠 뒤 동네 슈퍼 사장님이 조심스레 묻더군요. 은주 아주머니, 혹시 집 내놓으셨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왔던데 가격도 꽤 괜찮게 나왔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아들이 제 허락도 없이 몰래 집을 내놓은 거였죠. 급하게 부동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제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었어요. 시세보다 조금 낮은 3억 2천만 원으로 말이에요. 아주머니, 이미 문의 전화가 몇 통 왔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들한테 따졌습니다. 도연아, 너 내 허락도 없이 집을 내놓았니? 아들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엔 제 거잖아요. 미리 좀 땡겨 쓴다고 생각하고 그런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진짜 큰일 나요. 엄마도 모르시는 사이에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집부터 처리해야 해요. 아들의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하는데 자꾸만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 강철수는 이 집을 지을 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은주야, 이 집은 우리가 마지막에 기댈 곳이야. 내가 먼저 가더라도 너는 여기서 편안히 살아야 해. 이 집은 내가 있어야 빛이 난다. 그 말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분식집 단골 중에 오태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나이가 55 정도 되어 보이고 늘 말없이 김밥 한 줄, 소주 한 병만 시키는 분이에요. 벌써 5년째 거의 매일 오시는데 많은 말은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이 집 팔지 마세요.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묘하게 단호한 말투였죠.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며느리도 함께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도연이가 대출을 받을 때 이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돌았습니다. 뭐라고? 내 집을 담보로? 어머니 모르시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도장을 언제 가져다 썼냐? 작년에 어머니가 병원 가신다고 하셔서 집에 안 계실 때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가 생각났어요. 작년 10월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에 아들이 집에 왔었거든요. 그때 제 방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금방 나갔었는데 설마 그때 도장을 가져갔을 줄이야. 얼마를 빌렸냐? 2억 3천만 원이요. 제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억 3천만 원이라니. 제가 18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을 모아도 그 돈은 안 되는데 이자는 얼마냐? 월 7.5%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150만 원? 제 분식집 매출의 절반 정도 되는 큰 금액이었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자는 어떻게 냈냐? 처음 몇 달은 냈는데 지금은 아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걸 보니 이미 연체가 된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집을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이미 연체가 3개월이 되었거든요. 3개월 연체. 그럼 벌써 연체 이자까지 쌓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계산해 봤습니다. 원금 2억 3천만 원에 월 이자 150만 원, 3개월 연체면 472만 원 거기에 연체. 이자까지 붙으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2억 6천만 원은 좋게 될 거예요. 제 집 시세가 3억 2천만 원 정도니까 팔면 빚을 갚고도 5천만 원 정도는 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갈 곳이 없어져요. 손녀 소희도 마찬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어요. 김밥을 말다가도 집중이 안 되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다가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눈치를 챘나 봅니다. 사장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아요. 그냥 잠을 좀 못 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이런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었거든요. 그때 태식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장님, 저도 살면서 비슷한 일을 겪어봤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분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강은주 씨 맞으시죠? 저희는 서진금융 측에서 네, 맞는데요. 담보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내일 오전에 한번 뵙고 싶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거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손녀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는데 아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이사 가는 거 맞아요? 친구들이 그런다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엄마가.
엄마가 새 집 구경 간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벌써 이사 준비를 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에요. 소희야, 할머니가 약속할게. 이 집은 절대 안 팔아.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했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과연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의 사진 앞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인데 아들 때문에 잃게 생겼어.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치 괜찮다고,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금융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검정 양복을 입은 두 명의 남자였는데 예의는 지키면서도 단호한 말투로 이야기했어요. 아주머니, 상황은 이미 파악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억 7,500만 원을 다음 주까지 갚지 못하시면 담보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2억 7,500만 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금액이었어요. 혹시 분할로 갚을 수는 없을까요? 이미 3개월이나 연체된 상황이라서요. 일시 상환만 가능합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주저앉았어요. 2억 7,500만 원을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제 나이와 수입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 적금 2,800만 원을 깨봐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엄마가 집을 지킬 방법이 있을까? 엄마, 없어요. 이미 알아봤는데 집 파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엄마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내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지은 집인데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엄마도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아들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태식 씨가 분식집 문을 두드렸어요. 사장님, 불 켜져 있어서 왔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네, 그냥 정리할 게 있어서요. 사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말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과연 제가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시간 없어. 집을 팔든 돈을 빌리든 막아야 해.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도연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늘이 져 있었어요. 며칠 사이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도연아,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한 거냐?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냥 집만 팔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이 뒤틀렸어요. 내 아들이 나를 바보 취급하고 있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은주 고객님 집이 담보로 잡혀 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제 귀는 멍했고 손은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도장을 가져다 쓴 건 알고 있었지만 은행에서 직접 연락이 올 줄은 몰랐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개월간 이자, 납입이 안 되고 있어서요. 담보물 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아들을 따졌습니다. 도연아, 은행에서 전화 왔다. 담보 처분한다고. 이게 무슨 일이냐? 잠깐만 버티면 돼요. 곧 투자금이 돌아와요. 하지만 늘 그래왔죠.
잠깐만. 곧 결국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치킨집 할 때도 그랬고, 온라인 쇼핑몰 할 때도 그랬고, 주식 투자할 때도 그랬어요. 도연아, 엄마가 지금까지 내가 하는 말 다 믿어줬잖니. 하지만 이번엔 달라. 집은 절대 못 줘. 엄마, 지금 그런 소리 할 때가 아니에요. 아들이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 윤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이 집은 도연이 몫이잖아요. 미리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 말에 제 속은 활활 타올랐습니다. 내가 이상하다고? 내 집에서 사는 게 이상하다고? 미라야,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25년 전에 지은 집이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말이야.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실을 못 보시는 거 아닌가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끓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은주 씨죠? 저는 현세캐피털에서 네, 말씀하세요. 담보건으로 연락드렸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현장 확인 나가겠습니다. 현장 확인이라니 제 집을 보러 온다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마루를 걸었는데 남편과 함께 닦았던 마루가 떠올랐어요. 2000년 봄이었죠. 남편이 무릎을 꿇고 마루를 닦는데 저는 옆에서 걸레를 빨았어요. 은주야, 이 집에서 우리 평생 같이 오손도손 늙어가자. 그때 남편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정말로 사람들이 왔어요. 검은 점퍼 차림의 사내 2명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한 명은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이 집 담보 잡혔잖아요. 곧 우리 차지가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저기,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는 없을까요? 아주머니, 이미 3개월이나 연체됐어요. 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들은 집안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어요. 제 방, 소희 방, 거실, 부엌까지 마치 이미 자기들 것인 양 행동했어요. 문 닫힌 뒤 저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녀 소희가 물었죠. 할머니, 저 아저씨들 누구야? 왜 우리 집 사진을 찍어?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잘못 찾아온 거야. 괜찮아. 하지만 아이 눈에도 알 수 있었겠죠. 할머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그날 저녁 동네에서는 수군거림이 돌았습니다. 강 아주머니 집 큰일 났대. 빚 때문에 집을 뺏긴다면서 아들이 사업 망해서 그런 거래. 그 시선들이 제 등을 찔렀습니다. 동네에서 20년을 살면서 이런 부끄러운 일은 처음이었어요. 분식집에 와서 김밥을 사가던 단골들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걸 들켜버린 것 같아서 창피했어요. 태식은 여전히 말없이 김밥을 씹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결국 지켜야 할 게 하나만 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돈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 남는 게 진짜예요. 그분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얼굴이 더욱 초췌해 보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이에요. 일주일 안에 돈을 안 주면 집이 넘어가요. 일주일? 네, 강제 경매 신청한대요. 그럼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려요. 강제 경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얼마에 팔리는데? 아마 2억 5천만 원 정도? 빚 갚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정말 갈 곳이 없어져요. 손녀 소희도 마찬가지고요. 도연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냐? 없어요. 이미 다 알아봤어요. 지금은 집 파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아들의 말이 끝나자 며느리가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돼요. 집 처분 동의서예요.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부동산 처분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걸 사인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집을 팔 수 있어요. 빨리 처리하면 강제 경매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그럼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냐?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요양원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돼요. 집 팔고 남은 돈으로 몇 년은 쓸 수 있어요. 150만 원. 제 분식집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소희는 어떻게 하고? 소희는 저희가 키울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소희까지 뺏어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안 돼. 소희는 내가 키워야 해. 어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며느리의 차가운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밤 소희가 제 방으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사 간다고 하는데 저도 따라가야 해요? 소희야,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지? 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엄마는 맨날 혼내기만 해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소희는 태어날 때부터 제가 키웠거든요. 며느리는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 돌보는 일을 거의 저에게 맡겼어요. 할머니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강은주 씨, 유한금융입니다. 오늘까지 답변 안 주시면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미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연락 안 주시면 내일부터 절차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오후 6시까지 이제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는 김밥을 말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사장님, 김밥에 단무지가 안 들어갔네요. 아, 죄송해요. 실수를 연발하는 제 모습을 보고 단골들이 걱정했어요. 사장님,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어요. 오후 3시쯤 태식이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조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때로는 가족을 믿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을 남기세요. 모든 걸. 기록이요?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서류 사본. 나중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분의 말이 묘하게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오후 5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도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본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냐? 없어요. 집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엄마가 죽으면 되겠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집 팔고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살라고? 내 집을 빼앗고 손녀까지 뺏어가면서 편하게 살라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버티기만 하지 않겠다. 직접 움직이겠다. 오후 5시 30분 저는 휴대폰을 들어 112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집이 담보로 잡히고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 도장을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신고자 성함과 주소 알려주세요. 사건 번호를 받아 적는 순간
제 손끝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이제 정말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오후 6시 금융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강은주 씨, 시간 다 됐는데 연락이 없네요.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불법 대출이고 도장 도용이에요. 뭐라고요?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사용해서 대출받은 거예요. 사기죄로 고발하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해결합시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어요. 그날 밤 아들에게서 화가 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경찰에 신고했다면서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도장을 훔쳤었잖니. 그건 급해서 그런 거였어요. 급하면 도둑질해도 되냐? 엄마는 왜 가족을 경찰에 신고해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창피한 건 내가 해야 할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믿지 않겠다. 며느리에게 기대지 않겠다. 내 두 손으로 지켜내겠다. 창밖엔 봄비가 내렸습니다. 젖은 아스팔트가 번들거리며 반짝였죠. 연체이자는 하루 34,200원씩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고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좋아. 이제는 내가 이 숫자와 맞선다. 여러분, 제가 왜 늦은 밤에도 경찰에 신고했는지 아시겠죠? 집 때문이 아닙니다. 제 손녀 소혜, 그 아이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아침 분식집 문을 열고 카드 단말기를 켜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김밥 2줄을 사면서 카드를 건넸는데 단말기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승인 불가. 죄송해요. 단말기가 이상한가 봐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승인 불가. 3번이나 같은 글자가 떠오르는 순간 손에 쥔 국자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사장님, 혹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멍하니 단말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서 카드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채권 압류 상태라서 카드 결제 대금 입금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채권 압류요? 네, 법원에서 압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자세한 건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고객님, 계좌가 채권 압류로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출금도 안 되고 입금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재 잔액 2,847만 원은 동결된 상태입니다. 2,847만 원. 제가 18년 동안 분식집에서 번 돈을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언제쯤 풀리나요? 채권자와 합의하거나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다리에 힘이 빠져서 몇 번이나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서류를 펼쳤습니다. 인감도장, 등본, 집문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들이었어요. 그런데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낯선 사인과 붉은 도장이 보였습니다. 이건 내가 찍은 게 아니야. 분명히 제 도장이었지만 제가 찍은 기억이 없었어요. 날짜를 보니 작년 10월 15일. 제가 건강검진 받으러 병원에 갔던 날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집에 와서 서류 좀 찾는다고 했었는데 설마 그때 제 도장을 훔쳐서 이런 일을 벌였을 줄이야.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대출 금액이 2억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 1천만 원이었어요.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죠. 3억 1천만 원.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이자까지 합치면 3억 5천만 원이 넘을 거예요. 제 집 시세 3억 2천만 원으로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보증인 란에도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연대보증까지 선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존재가 송두리째 지워지는 기분을. 휴대폰을 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너 진짜 대출 금액이 얼마냐? 엄마, 그게 중요해요? 어차피 갚아야 하는 건데. 3억 1천만 원 맞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서류를 봤어. 너 나한테 거짓말했지? 엄마가 알면 놀랄까 봐서. 놀라긴 뭘 놀라. 이제 집 팔아도 빚 못 갚잖아. 그건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새벽 2시, 3시, 4시 시계 바늘만 째깍째깍 돌아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준비를 했는데 카드 결제가 안 되니까 현금 손님만 받을 수 있었어요. 평소 매출의 30%도 안 됐어요. 사장님, 카드 안 되나요? 죄송해요. 단말기가 고장나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했어요. 점심시간 태식이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무슨 기록이요? 아드님과 하는 모든 통화, 문자 메시지, 금융회사와의 대화,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기세요.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법정이요? 사장님, 이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에요.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제가 전직 경찰이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전직 경찰이라고? 그제야 태식 씨가 왜 그렇게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는지 알겠더군요. 그날 오후 또 다른 금융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은주 씨죠? 캐피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고객님께서 연대보증 서신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연대보증? 또 다른 대출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3개월째 연체 상태거든요. 1억 2천만 원. 또 다른 폭탄이었어요. 그럼 총 빚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원금과 이자 합쳐서 5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억 원.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 집을 팔아도 제 적금을 다 써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아, 너 또 다른 대출도 받았지? 어떻게 미래 캐피털에서 연락 왔어? 1억 2천만 원. 엄마, 그건 도대체 얼마나 더 있는 거냐? 내가 모르는 빚이 또 있냐? 그게 전부예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며칠 뒤 정말로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저축은행에서였어요. 강은주 고객님, 신용대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또 다른 대출. 이번엔 8천만 원이었어요. 총 빚은 6억 원에 가까워졌어요. 제 집 시세 3억 2천만 원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저녁 손녀 소희가 울면서 제게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이사 간다고 짐 싸래요. 저도 따라가야 한다고. 언제? 이번 주말에. 이번 주말이면 이틀 뒤였어요. 소희야, 할머니랑 계속 살고 싶지? 네,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할머니 없으면 무서워요. 아이를 꼭 안으면서 다짐했어요. 절대 이 아이를 놓을 수 없다고.
그날 밤 며느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소희 데리러 토요일에 갈게요. 미라야, 소희는 여기 두고 가라. 안 돼요. 제 딸이에요. 내가 언제 딸처럼 돌봤냐? 태어날 때부터 내가 키웠잖아. 그래도 법적으로는 제 딸이에요. 법적으로.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금요일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새벽 6시 태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태식 씨,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세요? 제 손녀를 지키고 싶어요. 방법이 있을까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지금 갈게요. 30분 뒤 태식이 왔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어요. 사장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인감 도용, 서류 위조, 강요. 여러 가지 죄목이 성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모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법적 대응이요? 아드님을 고발해야 해요. 제 아들을 고발한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손녀분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거죠. 토요일 오전 10시 며느리가 정말로 왔어요. 짐 가방을 들고 와서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야, 짐 챙겨. 이제 엄마랑 살아야 해. 싫어요. 할머니랑 살 거예요. 소희가 제 뒤에 숨었어요. 소희야, 말 안 들으면 혼난다. 며느리가 아이 팔을 잡아 끌려고 하는 순간 저는 앞에 섰어요. 미라야, 소희는 못 데려가. 어머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키웠고 앞으로도 키울 거야. 법적으로 제 딸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태식이 나타났어요. 실례합니다. 아동보호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태식이 휴대폰으로 신고를 한 거였어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제공받지 못한다는 신고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는 아무 문제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아이 의견을 들어봐야겠네요. 태식이 소희에게 물었어요. 소희야, 누구랑 살고 싶어? 할머니요. 할머니랑 살고 싶어요. 왜? 할머니가 더 좋아요. 할머니는 맛있는 것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기도 해요.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소희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말이에요. 엄마는 맨날 혼내기만 해요. 그날 임시로 소희는 저와 함께 있기로 했어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양육권을 결정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나서 짐만 챙겨서 떠났어요. 마지막에 이 모든 게 저 때문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더군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좋다. 이제는 정말로 싸우자고. 그날 밤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가 물었어요. 무섭지 않느냐고. 아빠 엄마가 화낸 게 말이에요. 저는 소희에게 할머니는 무섭지 않다고, 할머니가 소희를 지켜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아이가 정말이냐고 묻자 할머니가 언제 거짓말 했냐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지. 그날 밤 태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어요. 모든 대출건에 대해 사기 고발을 해야 하고 집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지 물으니 태식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용기. 정말로 저에게 그런 게 있을까요? 하지만 소희의 잠든 얼굴을 보니 답이 나왔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마지막 고비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 정말로 그들이 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 3명이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뒤따라 온 트럭에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렸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러 온 거였죠. 손녀 소희는 제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12살 아이가 이런 무서운 광경을 봐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로 보이는 사람이 서류를 들고 말했어요. 강은주 씨, 담보권 실행으로 이 집을 명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아이를 감싸 안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젠 물러서지 않는다. 바로 그 순간 골목 끝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차 2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어요. 태식이 차에서 내리더니 경찰관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이 집을 불법으로 위협하던 사람들이에요. 태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분이 전직 경찰이 아니라 현직 경찰이었다는 걸요. 경찰관이 용역업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강제 집행을 중단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태식이 미리 법적 절차를 밟아둔 거였어요. 용역업체 사람들은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보더니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아들 도연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엄마, 왜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도연아, 엄마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제일 싫었어. 그런데 내가 엄마 도장을 훔쳐서 6억 원이나 빚을 만들었잖니. 엄마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갔을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도연아, 이제 내 길을 가라. 엄마는 엄마 길을 갈 테니까. 며칠 뒤 아들의 재판이 있었어요. 사기, 문서 위조, 인감 도용 등 여러 혐의였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서 증언을 했어요. 제 아들이지만 잘못은 잘못입니다. 제 동의 없이 제 도장을 사용해서 6억 원의 빚을 만들었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해자이신 어머니께서 직접 고발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범죄를 묵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저를 보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후회할 거예요. 다 엄마 탓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아들을 놓아버린 상태였거든요. 며느리 윤미라는 아들이 구속되자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소희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법원에서 임시로 제게 양육권을 인정해줬어요. 아이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거든요. 마지막에 며느리가 쌀쌀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책임 못 져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떠나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로 지켜야 할 건 손녀 소희 하나뿐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집 문제였어요. 태식의 도움으로 인감 도용 사실이 입증되면서 대출 자체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금융회사들도 법적 문제를 피하려고 합의에 나섰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8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제 적금 2,847만 원과 집을 담보로 한 대출 5천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경찰서에서 태식이 말했어요. 사장님, 집을 지킨 건 결국 사장님의 의지예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 말에 눈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몇 달 뒤 분식집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카드 결제도 다시 가능해졌고 단골 손님들이 와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은주 아주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잘 이겨내셨어요. 어떤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주머니 보니까 우리도 용기가 생겨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는 거네요. 태식은 여전히 매일 와서 김밥을 드시지만 이제는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사장님, 사람은 결국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자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남편이 심었던 그 나무였는데 올해 유독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저녁 무렵 마당에 앉아 손녀와 함께 감을 따면서 소희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지켜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 우리 소희. 할머니가 있는 한 절대 무섭지 않을 거야.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겪었구나 싶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뜨자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국 해냈어. 당신이 남긴 집 지켜냈어. 우리 손녀도 지켜냈고, 이제 안심해도 돼. 바람이 살랑 불어와서 감나무 잎사귀가 살포시 흔들렸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은주야. 정말 잘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련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소희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키도 많이 자랐고 공부도 잘해요. 가끔 아빠 생각난다고 할 때가 있지만 금세 밝은 표정으로 돌아와요.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면 뿌듯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요. 이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니. 분식집은 여전히 장사가 잘 돼요. 하루 평균 15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니까 소희 키우고 살기에는 충분해요. 태식은 이제 제 분식집의 단골을 넘어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소희에게도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아이는 태식 삼촌이라고 불러요. 어제 저녁 태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후회하세요? 아드님을 고발한 건 말이에요. 저는 잠깐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 이 평화로운 일상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집도 잃고 손녀도 빼앗겼을 테고 저는 요양원에서 쓸쓸히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가끔 아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건강하기는 할까?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어요. 내년이면 소희가 고등학생이 돼요. 대학도 보내야 하고 결혼도 시켜야 하고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분식집 문을 열어요. 김밥을 말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지켜낸 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거든요. 돈 앞에서 가족이 흔들릴 수 있어도 서류와 도장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 챙기시고 확인하세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강은주 할머니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